고요하던 한 마을이 믿기 힘든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고 상상해보라. 충청남도 서산시 근처의 한적한 마을, 해송리에 있는 가물치 양식장에 실은 인육을 먹이로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어두운 비밀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못바닥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의 장막을 걷어냈다. 드러나는 모든 세부 사항은 신뢰와 양심을 찔렀고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끔찍한 사실이다. 과연 이 어두운 비밀 뒤에 숨은 주모자는 누구이며 아직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충격적인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달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다음에 소름 끼치면서도 감동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그날 밤 충남 서산의 해송리에는 공기가 유난히 축축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평소라면 짭짤하고 비릿한 생선 냄새만 났을 양식장에 흙냄새를 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 냄새는 더 묵직하고 설명하기 어려웠으며 마치 양식장 수면 아래 썩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어촌 마을에 살아온 중년 남성박 노인은 흙길가에 서서 달빛 아래 반짝이는 양식장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양식장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다. 바로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자의 양식장이었다. 1년 전 서연이 온 이후로 그 양식장은 극적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잡초와 검은 흙으로 가득 차 버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손에 들어가자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강하고 잘 죽지 않으며 상품 가치가 높은 포식성 어종인 가물치를 키웠다. 마을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것은 서연의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는 점이었다. 불과 몇 달 만에 크기가 어른 팔뚝만해졌다. 도시에서 온 구매자들은 그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그러나 그 성공에는 의문이 따랐다. 서연의 양식장에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사료 찌꺼기나 죽은 물고기 냄새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달라졌다. 비린내와 썩은 내가 섞여 코를 찔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영감, 또 그 냄새 나지 않우? 아내가 두건으로 코를 가리며 물었다. 그들은 막 서산 시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집으로 가는 내내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물고기, 냄새는 내가 잘 알지. 근데 이건 달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삼거리 근처 작은 슈퍼에서는 다른 주민 몇몇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늙은 어부인 김씨 아저씨는 서연의 양식장을 지날 때마다 속이 메스껍다고 불평했다. 맹그로브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젊은 대학생 이하나는 그 양식장 주변의 수질이 다른 곳보다 더 탁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연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확량이 훨씬 뒤처지는 이웃 양식장 주인인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이 그저 질투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서연 씨는 부지런하고 똑똑하잖아. 물고기가 큰 게 당연하지. 함부로 의심하지 마. 그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실제로 서연은 상냥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그녀는 종종 고아원에 무료로 생선을 나눠주고 마을 행사를 도왔다. 외모 또한 사람을 속였다. 앳된 얼굴,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항상 머금고 있는 미소를 가진 젊은 여자. 그 부드러움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 노인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밤이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서연의 양식장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가끔 한밤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탐조등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다. 뭔가를 자르는 듯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한 외판원이 이 근처에서 실종된 적이 있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제 다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그의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맙소사. 어느 날 밤 그가 중얼거렸다. 아내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쉽게 사람 의심하지 말아요. 서연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말하면 마을만 시끄러워져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박 노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냄새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서연의 양식장에 있는 가물치들이 마치 평범한 사료가 아닌 무언가를 삼킨 듯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멀리서 양식장 쪽에서 물결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노인은 숨을 참았다.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두운 비밀이 수면 아래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이 조만간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해송리에 비가 막 그쳐 질퍽하고 미끄러운 흙길을 남겼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고 젖은 흙냄새가 양식장의 비린내와 섞여 풍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이에 다른 냄새가 있었다. 공기 중에 오랫동안 응고된 피처럼 더 진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박 노인은 몇몇 주민과 함께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연의 양식장 쪽을 더 많이 쳐다보았다.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를 따라온 아내는 두건으로 코를 막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느껴져요, 여보. 꼭 물속에 뭔가가 묵혀있는 것 같아요. 양식장 경험이 많은 늙은 어부 김씨 아저씨가 쉰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나는 늙어서 죽은 생선 냄새는 익숙해. 근데 이건 더 지독해. 꼭 썩은 피를 흙탕물에 섞은 냄새 같아. 정상이 아니야. 그 말에 슈퍼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 최 씨가 비꼬듯 으르렁거렸다. 다들 유난스럽긴. 서연 씨는 그냥 똑똑한 거야. 특수 사료를 주니까 물고기가 큰 거지. 아마 수입 사료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당신들, 손님들이 당신 내 양식장보다 거기로 더 가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가 도시 중간 상인들한테 돈 좀 쥐어줘서 가격을 높게 쳐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 좀 하지 마. 몇몇 사람들은 침묵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이 더 깊어진 사람도 있었다. 최 씨의 비난은 소문에 불을 지폈지만 새로운 의구심도 불러일으켰다. 박 노인은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최 씨, 나는 이 냄새가 뭔지 똑똑히 알아. 이건 수입 사료나 닭 사체 냄새가 아니야. 이건 달라. 저 양식장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 수지를 연구하는 대학생 이하나는 기록을 멈추고 박 노인을 쳐다보았다. 아저씨, 혹시 시신 말씀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욱 소름돋게 만들었다. 여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아내가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잘못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어떡해요? 그러나 아내의 단호함도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몇 분 후 동네 청년회장인 김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방금 이장님 댁에서 오는 길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다고 하십니다. 서연 씨 양식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구토를 하거나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슈퍼 안은 즉시 웅성거렸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신고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씨 아저씨가 버럭 소리쳤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하나가 재빨리 덧붙였다. 그럼 제가 물 샘플을 채취해 볼게요. 의심스러운 물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누가 감히 한밤중에 서연의 양식장에 접근할 수 있을까? 박 노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결국 자신이 직접 알아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은 깊어지고 양식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시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취를 치러왔다. 그리고 멀리서 박 노인은 희미하게 무언가를 보았다. 서연의 양식장에서 탐조등 불빛이 잠시 켜졌다가 꺼졌다. 잠시 후 무거운 물건을 자르거나 끄는 듯한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양식장의 비밀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만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밤이 해송리를 기이한 정적으로 뒤덮었다. 반달이 하늘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그 빛은 탁한 양식장 수면에 어렴풋이 반사되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내와 비린내를 섞어왔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오래도록 물속에 잠겨있던 응고된 피 같은 진한 악취였다. 박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서연의 양식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에 슈퍼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무언가 그를 재촉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진실을 목격하도록 부름받은 것 같았다. 여보,
그만 이상한 생각하고 들어와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얼른 자요. 벌써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박 노인은 고개만 저었다. 그는 오늘 밤 무언가 드러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작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오후에 내린 비로 질퍽해진 흙길을 따라 걸었다. 양식장 구역을 구분짓는 대나무 울타리에 가까워지자 악취가 곧바로 덮쳐왔다. 평소보다 더 진했고 명치까지 찔러왔다. 그는 숨을 참고 바나나 나무 뒤에 쪼그려 앉아 양식장 쪽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고 양식장가에는 서연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풀어에 쳐져 있었고 소박한 흰 원피스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검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박 노인은 떨림을 참았다. 그 자루는 힘있게 양식장 가장자리로 끌려갔다. 주변을 잠시 둘러본 후 서연은 강한 힘으로 자루를 물속으로 던져 넣었다. 첨벙, 양식장 물이 거세게 요동쳤고 물보라가 울타리 옆 풀밭까지 튀었다. 피비린내가 더욱 날카로워져 박 노인의 눈을 시리게 했다. 커다란 물고기들이 즉시 수면으로 뛰어올랐다. 입을 쩍 벌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자루 속 내용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다. 물은 마치 끓는 것처럼 들썩였고 물고기들의 비늘이 불빛 아래 거칠게 반짝였다. 박 노인은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무릎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세상에,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은 그저 양식장가에 조용히 서서 평온한 얼굴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박 노인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장갑을 벗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 노인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몸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날 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맙소사, 영감,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요? 박 노인은 대나무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직접 봤어. 서연이가 큰 자루를 양식장에 버리는 걸.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그 냄새. 닭 사체도 아니고 죽은 물고기도 아니야. 썩은 고기 냄새였어. 틀림없어. 아내는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맙소사, 그럼 우리가 살인자랑 이웃시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노인이 눈을 감을 때마다 검은 자루를 든 채 양식장가에 서 있던 서연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날 박 노인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불안한 태도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양식장 근처 길을 지나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바람이 마을 쪽으로 악취를 실어오면 울음을 터뜨렸다. 몇몇 주부들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까 두려워 오후부터 창문을 꼭 닫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 박 노인의 집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서연의 양식장에서 잡은 듯한 커다란 가물치 3마리가 들어있었다. 비늘은 번쩍였고 크기는 그가 본 어떤 가물치보다도 컸다. 아내가 놀랐다. 세상에, 왜 우리한테 생선을 보냈을까? 박 노인은 그 생선들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경고야. 서연이가 내가 어젯밤 본 걸 알고 있는 거야. 나보고 입 다물라는 거지. 아내는 침을 삼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박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질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서연의 양식장이 품고 있는 어두운 비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조만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해송리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서연의 양식장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몇몇 주민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양식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어지럽거나 거의 기절할 뻔한 사람도 있었다. 수군거림은 실질적인 불안으로 변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거야. 용감하기로 소문난 마을 청년 김민수가 소리쳤다. 그는 악취 때문에 알아누운 어머니를 밤새 간호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박 노인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모든 것을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의 예감은 분명했다. 저 양식장에는 무언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었다.
주민들의 압박은 결국 당국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 오후 경찰차 2대가 마을로 들어섰다. 강민준 경이라는 강인해 보이는 경찰관이 팀을 이끌고 있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공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주민들은 젖은 천으로 코를 막고 대나무 울타리 뒤에 몰려들었다. 양식장 배수구에서 한 어린아이가 소리쳤다. 아빠, 저기 빨간 천이 있어요. 군중은 조용해졌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그 천을 끌어당겼다. 펼쳐지자 천의 섬 위에 짙은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다. 얼룩은 말라 있었지만 냄새는 코를 찔렀다. 즉시 확보해. 강경위가 짧게 명령했다. 2명의 경찰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수구 필터에 붙어 있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도 발견되었다. 마을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소란의 한가운데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가 입고 있는 소박한 흰 원피스는 주민들의 공황에 빠진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미소는 옅었지만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경직되어 있었다. 경찰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차갑게 들렸다. 강경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서연 씨, 당신 양식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 묻은 천을 발견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이 양식장은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든 무엇이든 버릴 수 있죠. 어쩌면 제 사업을 질투하는 사람의 짓일지도 모르죠. 이 양식장에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박 노인에게 그 말은 의심을 더할 뿐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물과 양식장, 바닥의 진흙 샘플을 채취했다. 커다란 그물로 바닥을 훑어올리자 악취가 더욱 심해져 몇몇 주민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진한 진흙 속에서 하얗고 단단한 물체가 나타났지만 아직 형태는 불분명했다. 연구실 검사를 위해 확보하라. 강경희는 주민들 앞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한편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이하나는 젊은 기자가 카메라로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는 해송리의 미스터리한 양식장 이슈를 듣고 도시에서 막 도착한 참이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공황 상태였지만 하나는 이것을 큰 기삿거리로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의 옅은 미소는 경고를 보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다. 하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기자 본능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그날 오후 경찰은 서연의 양식장 주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쳤다. 주민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서연 자신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가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주민들에게 그 악취는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양식장이 수면 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해송리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서연의 양식장은 이제 조용했고 대나무 울타리를 따라 폴리스 라인만 쳐져 있었다. 아침 바닷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게 만드는 희미한 냄새를 실어왔다. 주민들은 큰 길 근처 슈퍼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정말 사람 피라면 저 양식장은 더 이상 물고기 키우는 곳이 아니라 무덤인 거야. 한 노인이 속삭였다. 함부로 말하지 마. 괜히 불안감만 조성하잖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 역시 불안해 보였다. 박 노인은 구석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응시했다. 어젯밤 서연의 얼굴이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했을 때조차 평온했던 그 얼굴. 그는 그 평온함 뒤에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더욱 확신했다. 마을 시장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이하나는 노트북에 메모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막 임시 제목을 적은 참이었다. 해송리의 미스터리 양식장, 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는가. 하지만 그녀가 글을 마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하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강민준 경위입니다. 어제 수사를 지휘했던 기자분이신 걸로 아는데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나는 숨을 골랐다.
저는 사실에 근거했었습니다, 경위님. 대중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틀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강 경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강 경위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이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서산경찰서에서는 신속 법의학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민준 경위는 2명의 조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젊은 법의관 윤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경위님, 빨간 천의 얼룩은 사람의 피가 맞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필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도 성인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한 DNA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초기 정황은 명확합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강경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심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군. 한편 마을에서는 소문이 바닷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몇몇 가족들은 다른 마을의 친척 집으로 잠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양식장 근처 길에서 놀지 못하게 되었다. 마을 분위기는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 채 어두워졌다. 박 노인의 아내 최 씨 부인은 더욱 불안해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만약 정말 저 양식장에 시신이 있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때 감히 엿보러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박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침묵하면 누가 말하겠소. 하지만 사실 나도 두렵소. 서연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해가 질 무렵 하나는 다시 양식장 현장을 찾았다. 폴리스 라인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몇몇 마을 청년들이 멀찌감치 서서 힐끗거릴 뿐이었다. 하나는 카메라를 들어 분위기를 촬영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누군가 등 뒤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었다. 그 여자는 소박한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다. 이번의 미소는 어젯밤의 차가운 눈빛과 달리 친절했다. 기자분이시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다. 네, 저는 이하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아, 멀리서 오셨네요. 아직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요. 서연은 시험하듯 옅게 미소 지었다. 저는 소문이 아니라 뉴스를 씁니다. 만약 해명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게 오히려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침착하려 했으며 대답했다. 서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미소에도 불구하고 번뜩였다. 조심해요, 하나씨. 때로는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 빠져 죽기도 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리고 천천히 폴리스 라인을 넘어 걸어갔다. 몇몇 경찰관들이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법적으로 양식장은 여전히 서연의 소유였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당혹감을 참으며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밤이 되자 강경위는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크고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탔어. 경찰이 늑장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강경위는 침울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내일 아침 그는 서연의 양식장 일부의 물을 빼낼 계획을 세웠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른 한편 하나는 작은 여관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다. 주민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고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양식장 주인의 얼굴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얼굴인가?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속으로 하나는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게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서산의 하늘은 흐렸다.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해송리 마을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새벽부터 주민들은 큰 길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오늘 경찰이 서연의 양식장 일부의 물을 빼내는 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노인은 아내와 함께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폴리스 라인에서 떼지 못했다. 마을 청년 민수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알게 될 거야. 정말 시신이 있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테니. 그가 말했다. 경찰 트럭 3대와 국과수 차량 1대가 마을로 들어섰다. 강민준 경위가 앞장섰고 그의 옆에는 법의관 윤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이하나는 허가된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커다란 펌프 기계가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탁한 양식장 물이 긴 호스를 통해 빨려나갔다. 악취가 더욱 심해져 가슴까지 찔러왔다. 몇몇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어떤 이들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뒤로 물러섰다. 2시간이 지나자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에 시커먼 진흙이 드러났다. 고무작업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그물을 들고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소리쳤다. 경위님, 무언가 있습니다. 그물이 끌어올려졌다. 끈적한 진흙 속에서 하얀 뼈 조각이 나타났다. 일부에는 아직 썩어가는 조직이 붙어 있었다. 군중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몇몇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고 일부는 달아났다. 하나는 숨을 참았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계속해서 촬영했다. 강경위가 재빨리 명령했다. 확보해. 국가수팀 외에는 아무도 만지지 마. 윤지수 법의관이 몸을 숙여 살펴보았다. 경위님, 이건 분명 사람 뼈입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멀지 않은 그녀의 집에서 서연은 나무 책상에 앉아 검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듯 텅 빈 시선뿐이었다. 경찰관들이 검은 얼룩이 묻은 찢어진 자루를 발견하자 군중은 다시 한번 동요했다. 주민들은 보고 싶어 밀려들었다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다. 민수는 거의 폴리스 라인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박 노인이 막았다. 무모하게 굴지 마. 민수야, 이 모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하나는 계속해서 촬영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가 잠시 서연의 집을 향했다. 이상하게도 하나가 줌 버튼을 누르자 서연은 갑자기 글쓰기를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는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해가 질 무렵 물빼기 작업은 중단되었다. 경찰은 더 많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증거물은 연구소로 옮겨졌다. 강경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사람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주민들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마을 시장은 텅 비었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몇몇 가족들은 이웃 마을로 잠시 이사갈 가능성을 논의했다. 평소 활기 넘치던 마을은 이제 죽은 마을처럼 변했다. 자신의 작은 집에서 박 노인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만약 정말 서연이 짓이라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박 노인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마을을 떠나는 게 답은 아니야. 모두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여관에서 하나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글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다. 경찰은 해송리 양식장에서 사람뼈 조각을 발견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마을 시장은 마비되었다. 한편 양식장 주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 서연은 검은 노트를 닫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낯선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남성용 반지 하나, 가죽끈이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낡은 천 조각. 그녀는 그 물건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은 겨우 일부만 발견했어. 나머지는 아직 안전해.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다르게 보였다. 차갑고 신비로웠다. 해송리의 정적 뒤로 옅은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다. 이 게임은 이제 더 어두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해송리 마을 입구는 낯선 차량들로 가득 찼다. 방송국 로고가 붙은 차들이 줄지어 섰고 논두렁에는 휴대용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었다. 대형 카메라를 든 기자들, 방송사 로고가 밝힌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 심지어 독립 블로거들까지 몰려들었다.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평소 집 밖으로 나오기 꺼리던 주민들은 이제 울타리 앞에 서 있거나 창문으로 엿보고 있었다. 마을이 TV에 나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해하는 기자들 무리 속에 서 있었다. 몇몇 기자들은 그녀를 알아봤다. 당신이 처음 취재했죠? 대단하네요. 한 방송사 리포터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나는 옅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했다. 그녀는 이런 주목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시선이 쏠릴수록 위험은 더 커졌다. 마을 회관에서는 강민준 경위가 마을 이장과 새로 도착한 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청장의 얼굴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강경위,
대중은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네. 언론은 확답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즉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경찰의 위신이 떨어질 걸세. 강경위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청장님, 저희는 뼈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임시 감식 결과 사람뼈로 나왔지만 신원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장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시간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야. 만약 김서연이 정말 범인이라면 체포해. 아니라면 최소한 수사를 위해 구금이라도 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났다. 긴 머리는 소박하게 쪽을 졌고 연한 푸른색 저고리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고 눈은 말을 걸기 전에 군중을 훑어보았다. 기자들은 즉시 질문을 퍼부으며 몰려들었다. 김서연 씨, 경찰이 양식장에서 사람 뼈를 발견한 게 사실입니까? 체포될 예정입니까? 희생자가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기자 여러분, 저는 그저 작은 양식업자일 뿐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 이 땅을 샀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기서 뼈를 발견했다면 그게 자동으로 제 잘못이 되는 건가요? 그 양식장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몇몇 기자들은 심지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 서 있던 하나는 다른 무언가를 포착했다. 모두가 서연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눈은 가끔씩 특정 카메라 한 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해송리에 대한 뉴스가 TV 화면을 장식했다. 서산의 악마 양식장, 물고기 연못의 미스터리한 뼈, 김서연 천사인가 악마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다. 소셜미디어도 떠들썩했다.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되었다. 일부는 김서연을 구하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고 다른 일부는 김서연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마을 시장에서 상인들은 채소 무게를 재며 그 이야기를 했다. 한 상인은 만약 정말 그녀가 범인이라면 왜 저렇게 얼굴이 평온하겠어? 라고 속삭였다. 다른 상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니까 평온한 거지. 평소 왁자지껄하던 시장 분위기는 이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꺼렸다. 한편 하나는 여관으로 돌아와 서연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프레임에서 영상을 멈췄다.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이 있었다. 서연의 왼손이 저고리 옷고름 뒤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단순한 옷주름이 아니었다. 은색 펜던트가 달린 작은 목걸이였다. 1년 전 실종 신고된 한 청년이 가지고 있던 것과 매우 흡사했다. 다른 한편 강경위는 사무실의 수사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뼈 사진, 피 묻은 천, 그리고 서연의 얼굴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명이 많을수록 그녀는 더 쉽게 숨지. 우리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상대하고 있어. 집에서 서연은 창문 커튼을 쳤다.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아 검은 노트를 펴고 붉은 잉크로 무언가를 적었다.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실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그녀가 만든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의 소동이 있고 며칠 후 서산 경찰서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강민준 경위는 침울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법의관 윤지수 박사는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그녀는 입에서 나올 모든 단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천천히 그 서류를 펼쳤다. 경위님, 국가수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송리 양식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최진우라는 남성의 DNA와 일치합니다. 나이는 30대 전후로 1년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이름은 일부 수사관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최진우는 서산 주변 마을을 자주 드나들던 농기구 판매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강경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김서연과 관련이 있나? 윤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진술에 따르면 최진우는 실종되기 전 서연이라는 여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즉시 미스터리 뼈의 희생자 서연의 전 연인으로 추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해송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몇몇 가족들은 어두운 비밀을 품은 양식장 근처에 사는 것이 두려워 마을을 떠날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작은 여관에서 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 측이 보내온 최진우의 옛 사진에서 그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색 펜던트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펜던트는 며칠 전 인터뷰 당시 서연이 쥐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이건 진우 씨 거야. 하나는 속삭였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증거 없이 발표했다가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서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소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은 마치 자신만이 아는 리듬을 연주하듯 천천히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강경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서연 씨, 우리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최진우입니다. 아는 사이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아요. 예전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이 마을로 이사 오기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경희는 한숨을 쉬고 조금 더 다가섰다. 잊지 마십시오. 특정 밤에 당신이 연못가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주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창고 칼에서도 최진우 씨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숙였다. 경희님, 왜 모든 증거가 저를 향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진우 씨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버림받은 여자일 뿐 살인자가 아니에요. 방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소리치거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부드러움을 선택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 태도는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강경희에게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데 익숙한 노련한 선수의 신호였다. 그날 밤 조사를 마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텐마루에 앉아 검은 노트를 폈다. 그 안에는 몇몇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인 최진우는 굵은 붉은 잉크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진우야. 넌 너무 쉽게 믿었어. 노트는 단단히 닫혀 나무 마룻바닥 아래로 다시 밀어 넣어졌다. 여튼 미소가 떠올랐다. 안도의 미소가 아니라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미소였다. 최진우의 신원이 발표된 지 이틀 후 서산 동부경찰서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어 충격을 안겼다. 23세의 타지 출신 대학생 박서준이 룸메이트에 의해 실종 신고된 것이다. 신고는 처음에는 평범한 사건으로 간주되었지만 김 형사가 박서준의 소셜미디어를 추적하던 중 피가 식는 듯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실종되기 몇 주 전 박서준은 한 여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사진을 자랑했다. 그의 미소는 환했고 옆에 있는 여성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해 보였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패턴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첫 번째 희생자 최진우는 서연과 가까웠다. 이제 두 번째 희생자 박서준도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한편 해송리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악취뿐만이 아니었다. 양식작물은 이제 수면에 희미한 기름막이 낀 채 탁하게 보였다. 가끔씩 거품이 올라와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양식장을 지나다니던 몇몇 주민들은 그 주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다 우리 가축들까지 다 죽겠어. 한 아저씨가 양식장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염소를 옮겨 묶으며 불평했다. 아이들은 접근이 금지되었고 몇몇 가족들은 이미 도시의 친척집으로 잠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려움은 이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변했다. 경찰서에서 강경희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김 형사는 프로젝터 화면에 박서준과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을 띄웠다. 모두가 침울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였을 겁니다. 김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경희는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시신 없이는 그녀를 올가맬 수 없어.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야. 윤지수 법의관이 덧붙였다. 만약 박서준이 정말 서연을 만난 후 실종되었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약간의 희망을 주었지만 압박감을 더했다. 한편 하나는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자로서의 그녀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마을길을 걷고 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그녀는 서연이 양식장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다. 이번에 서연은 미소 짓지 않고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하나 쪽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다. 하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숨이 가빴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마을 시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추와 채소 가격을 흥정하며 바쁜 척했다. 목소리는 명랑했고 마치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몇몇 상인들은 여전히 망설이며 그녀를 대했지만 그녀의 상냥한 태도에 매료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저씨, 신선한 생선으로 골라주세요. 고아원에 좀 보내려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다시 흔들렸다. 일부는 아마 모든 비난이 그저 헛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상냥한 얼굴 뒤에 서연은 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개인 공간의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검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찍어둔 박서준의 작은 사진을 붙이고 그 위에 붉은 선을 가로질러 그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안타깝네. 내 미소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송리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뒤에서 치명적인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서연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날 밤 해송리 마을은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등유램프는 밤새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기자인 하나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하나는 방금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며칠 전에 촬영된 듯한 짧은 영상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 화면 속 이미지는 낡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흔들렸다. 영상 속에는 박서준이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주세요.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카메라 뒤에서 한 여자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하나는 즉시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가빴다. 그녀는 그 영상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보내진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경찰서에서 강경희는 하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영사는 즉시 발신자의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흔적은 여러 해외 서버를 거쳐 빙빙 돌고 있었다. 너무 똑똑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게 하되 접근하지는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영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강경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턱이 굳어졌다. 만약 박서준이 아직 살아있다면 즉시 찾아내야 해. 매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다음 날 서연의 양식장은 다시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전날 밤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마치 수면 위를 움직이는 손전등 불빛 같았다고 했다. 아침이 되자 양식장 물은 평소보다 더 진하게 보였다.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람이 없는데도 수면이 스스로 파도쳤다. 마치 그 아래에서 무언가 거칠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건 더 이상 죽은 물고기 문제가 아니야. 저 양식장 바닥에 무언가 있어. 박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들은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강경위는 마침내 잠수팀을 보냈다. 장비는 간단했다. 시커먼 양식장 물은 시야를 극도로 제한했다. 몇 분 후 한 잠수부가 이상한 물체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진흙투성이인 실리콘으로 만든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이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윤지수 법익관은 즉시 입을 막았다. 세상에, 이건 평범한 가면이 아니에요. 이건 얼굴 재현 모형이에요. 희생자의 신원을 속이는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공황에 빠진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는 서연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2층 창문에서 그 여자의 모습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한 손으로 천천히 커튼을 쳤다. 마치 하나가 먼저 자신을 보도록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는 단순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서산 동부경찰서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날 아침 강경의 책상은 주민들의 신고서, 증거사진,
그리고 국과수팀의 임시 분석 결과로 가득 찼다. 서연의 양식장에서 발견된 실리콘 가면이 이제 주목의 중심이었다. 윤지수 법의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했다. 경위님, 이 가면은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재질이 고급이고 보통 의료 시뮬레이션이나 전문 연극에서나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을 보세요. 그녀가 가면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라붙은 혈흔이 미세한 조직과 섞여 붙어 있습니다. 즉, 이 가면 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았다는 뜻입니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김 형사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쌌다. 그럼 서연이 희생자의 얼굴로 가짜 얼굴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대체 왜? 윤 박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신원을 위장하거나 더 심하게는 집착의 일부로서 누군가의 얼굴 흔적을 보관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강경희는 분노를 참으려 눈을 감았다. 우리가 그녀를 내버려 둘수록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될 거야. 박서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즉시 찾아내야 해. 한편 하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가방 속에 숨긴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시 서연의 집 근처로 갔다. 멀리서 보니 집은 조용해 보였고 2층의 한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갑자기 양식장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고기 소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나지막한 신음소리 같았다. 하나는 숨을 참고 덤불 뒤에 쪼그려 앉았다. 손전등 불빛이 수면 위를 움직였고 이내 거친 물 스플래싱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긴 흰 원피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금속 양동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차분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양동이의 내용물을 양식장에 쏟아부었다. 물이 요동쳤고 거친 물고기들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는 서서히 사라졌다. 하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입을 막았다. 손이 떨렸고 카메라는 매 순간을 기록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 할 때 갑자기 발이 나뭇가지를 밟았다. 바삭, 그 소리는 고요한 밤중에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하나가 숨어있는 덤불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상냥한 미소가 아니라 하나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미소였다.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서연이 말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서연의 치명적인 게임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간신히 촬영한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서연이 양식장에 무언가를 쏟아붓는 모습과 이내 사라진 희미한 신음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증거지만 동시에 저주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영상이 서연의 손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그 영상을 강경희에게 넘겼다. 베테랑 경찰인 그는 굳어진 턱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서연은 단순히 이상한 것으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사람을 연루시키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김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강경희는 여전히 신중했다. 성급하게 움직일 수 없어. 서연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어.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그녀는 또다시 빠져나갈 거야. 윤지수 법의관이 심각한 어조로 말을 보탰다. 그리고 그녀의 심리를 잊지 마세요. 그녀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반응,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을 시장의 서연은 평소처럼 나타났다. 소박한 파란색 원피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미소는 부드럽게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군중 뒤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 뒤에 숨었고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다른 한편 동네 슈퍼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하나는 휴대폰 화면에 뜬 무언가를 보고 거의 살해가 들 뻔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카메라는 좋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널 보고 있어. 하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멀지 않은 곳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가 다가가려 하자
남자는 재빨리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강경희는 2명의 마을 주민이 전날 밤 양식장 쪽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워 일찍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강경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경찰은 양식장 주변에 비밀 감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강경희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동행했다. 그들은 맹그로브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기다렸다. 공기는 무거웠고 귀뚜라미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한 여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우아하면서도 섬뜩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자루를 양식장 가장자리로 끌었다. 자루 안에서 단단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가 자루를 물속으로 던지려 할 때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참았다. 서연이 멈췄다. 그녀는 그들이 숨어있는 어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들이 거기 있는 거 알아. 강경희는 즉시 신호를 보냈다. 경찰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총을 겨눴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양식장 가장자리에 태연하게 서 있었다. 자루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찌르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은 늦었어. 게임은 오래전에 시작됐거든. 그날 밤 양식장 가장자리에서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경희는 서연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했었고 김형사와 다른 2 경찰관이 그의 뒤에서 경계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쥔 채 매 순간을 기록했다. 서연,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었나? 강경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양손으로 자루를 들어 올렸다. 안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는 자루를 더 넓게 벌려 희미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젖어있는 짙은 붉은색 천과 뒤섞인 녹슨 금속 조각이었다. 피비린내가 모두의 코를 찔렀다. 나를 너무 믿었던 자들의 유품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나는 숨을 참았다. 김형사가 거의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경희는 손을 들어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 그거 내려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모든 증거가 널 가리키고 있어. 우린 박서준에 대해서도 최진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서연은 강경희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증거? 내가 증거로 사는 줄 알아? 난 비밀로 살아. 당신들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비밀로. 갑자기 그녀는 그 자루를 양식장에 던져버렸다. 물이 거세게 요동쳤고 물고기들이 달려들었다. 첨벙거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다. 순식간에 자루 안의 물건들은 탁한 물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는 충격에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다. 강경희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체포해. 경찰이 재빨리 움직였지만 서연은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긴 흰 원피스가 밤바람에 펄럭였다. 몇 초 만에 그녀는 맹그로브 나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형사가 뒤쫓았지만 양식장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소리는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마치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나는 몸이 굳은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강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단순히 신체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어. 우리가 계속 뒤처지는 한 그녀는 항상 사냥꾼일 뿐 사냥감이 아닐 거야. 그날 밤은 체포 없이 끝났다. 오직 다시 조용해진 양식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물은 여전히 파문이 일렁이며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해송리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경찰이 서연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언론은 양식장의 여왕,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미스터리한 여인, 여전히 도주중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쏟아냈다. 마을 주민들은 공포의 순환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부모들은 밤새도록 툇마루에서 기도를 올렸다. 경찰서에서 강경희는 희생자들의 사진, 위치 지도, 그리고 작은 메모들로 가득 찬 수사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김 형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섰다. 경희님, 우리가 계속 반응만 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가 말을 못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서연은 단순한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연극 무대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녀를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윤지수 법의관이 최신 분석 결과가 담긴 파일을 펼쳤다. 영상 기록과 양식장 상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물에는 이상한 화학물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단순한 부패 잔여물이 아니에요. 저는 서연이 시신의 부패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고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언가를 섞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평범한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집착입니다. 강경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살인자를 찾는 게 아니야. 자신을 양식장 위의 작은 신 혹은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날 오후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슈퍼로 다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씨 할아버지라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주름졌으며 눈에는 비밀이 가득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이는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야. 저 양식장은 몇 년 전부터 시신을 품고 있었어. 난 봤지만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지. 하나는 놀랐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입을 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니까. 서연이는 누가 말하는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항상 알고 있었어. 그날 밤 강경희는 새로운 계획을 결정했다. 우리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로 그녀를 유인해야 해. 증거나 증인이 아니라 그녀의 집착을 건드릴 수 있는 무언가로.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김 형사가 망설이며 물었다. 경희님, 설마 박서준을 미끼로 쓰자는 겁니까? 방은 조용해졌다. 하나는 숨을 참았고 윤 박사는 걱정스럽게 강경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경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박서준이 열쇠야. 위험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이용해야 해. 해송리에서의 마지막 밤은 옅은 안개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경찰은 박서준을 찾고 동시에 서연을 체포할 희망으로 양식장 주변에 덫을 놓았다. 하나는 강경희 옆에 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그녀가 중얼거렸다. 시계가 자정을 넘었을 때 나무들 사이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의 흰 원피스는 밤바람에 펄럭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고 그 희미한 빛이 안개 속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눈은 마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는 듯이 양식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 강경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박서준을 풀어줘. 항복해. 서연이 멈춰 서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내가 그를 여기에 숨겼다고 생각하나? 아니, 박서준은 이미 내 양식장의 일부가 되었어. 다른 이들처럼 말이야. 이 양식장은 내 집이고 내 무대야. 그리고 당신들 모두는 너무 늦게 온 관객일 뿐이지. 갑자기 양식장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김 형사와 몇몇 경찰들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오두막 문이 부서지고 그 안에서 박서준이 묶인 채 발견되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아직 생기가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가 속삭였다. 하나는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다. 그는 살아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양식장 쪽으로 달려가 등불을 물속으로 던졌다. 작은 불꽃이 수면 위에서 타올랐고 그녀가 그동안 부어놓은 기름막과 섞여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길이 밤을 집어삼켰고 끔찍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강경희가 총을 겨누었다. 멈춰 서연. 하지만 그 여자는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차갑고 신비로운 미소였다. 난 절대 멈추지 않아. 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 양식장은 계속해서 말할 테니까. 몇 초 만에 서연은 불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길이 치솟고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물이 그녀의 몸을 삼켰다. 경찰이 불을 끄려 했었지만 불이 꺼졌을 때 남은 것은 시커먼 파문뿐이었다. 서연의 시신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서준은 무사히 구출되어 삼엄한 경호 속에 마을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문장만 반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 아직도 그녀의 눈이 보여요. 며칠 후 해송리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양식장은 폐쇄되고 울타리가 쳐졌으며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특정 밤이 되면 어두운 물 쪽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믿었다. 하나는 그 이야기를 그녀의 기사에 담았다. 단순히 기자로서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글을 마쳤다. 결코 완전히 묻힐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해송리에서 그 진실은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